자, 그럼 이제 나눠드린 자료 보시면은 이제 메인 교재가 이제 두툼한 거, 아마 30 몇 페이지 정도 될 겁니다. 그거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역학, 전자기학, 파동학, 요 세 개에 대한 기초적인 사항들 정리를 해 놓은 자료고요. 그 다음에 한 장짜리로 앞뒤로 되어 있는 그 지도, 순서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 마인드맵 같은 자료가 하나 있을 건데, 그거는 제가 뭐 카톡방이나 아니면 제 게시판이나 거기에도 다 올려놔 드리고 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은 일부러 사진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해상도 좀 높아가지고 확대해서 출력하셔도, 아니면 태블릿 같은 데다 넣어놓고서 하셔도 좋은데, 좋은 추천 방법은 그게 일종의 뼈대 같은 거거든요. 그 마인드맵 같은 자료가. 그래서 굵직한 각각의 기초적인 이제 뼈대를 제공을 해드린 거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진도 나가시면서 자기 걸로 이렇게 조금씩 추가하는 식으로 식도 좀 적어보고 간단한 뜻도 조금 옆에다 연결해보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은, 그러니까 너무 물리는 지엽 쪽으로 보면은 굉장히 뭔가가 방대하고 막 너무 늘어지고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어떠한 과목보다도 물리라는 과목이 범위가 가장 적기 때문에, 근데 아직은 이제 뭐 요번 강좌에서 범위가 적다라는 게 와닿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어쨌든 범위가 적고 굵직한 주제에서 벗어나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즉 전체 흐름을 생각하시면서 거기서 이제 차곡차곡 쌓으시면은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이제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쪽 화면 잘 나오나? 자, 그러면은 그 나눠드린 것 중에서 우리 메인 자료, 물론 이제 첫 페이지에는 건방지게 제 얼굴을 넣어놓긴 했는데 꼴보기 싫다고 이렇게 눈 구멍 뚫고 이러지 마시고 다음부터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이제 글씨들 써 있는 거 보면은 첫 번째 챕터에서 물리학과 수학이라고 단원 제목을 달아드렸죠. 그래서 물리 강의하시는 강사분들 중에는 두 가지 유형이 크게 있어요. 수학적으로 강의하시는 분하고, 그 다음에 수학을 최대한 배제하고 약간 이제 비유적인 표현을 써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강의하시는 분이 이제 두 분이 있는데, 이 시험에는 수학을 완전히 배제하고 막 비유 막 펼쳐가지고 그런 식으로 어거지로 이해시켜주는 강의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물리라는 과목의 특성이 이론과학이에요. 이론과학.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파트가, 이건 중요한 말은 아니지만, 이론과학과 현상과학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화생지가 현상과학에 해당이 되는 거고, 거기에 기초 개념을 제공하는 게, 즉 물리가 유일한 이론과학이 되는 거예요. 제가 물리 강의한다고 뭐 이런 말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거의 예외가 없는 아주 보편적인 자연 법칙, 요걸 다루는 학문이고, 그 예외 없이 깔끔하게 정리하게 해서, 그리고 또 이게 관계를 찾는 파트다 보니까 수학이라는 요 내용을 가지고 물리에서는 언어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을 완전히 빼고서 물리 시험 준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말이 안 돼요. 그리고 그게 결과적으로는 우리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매우 한정적으로 투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수학 빼버리고 들어가시면 시간이 결국에는 훨씬 더 걸립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몇 분이나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수학을 너무 싫어하는데 하셔도 처음 진입하실 때는 아주 얄팍하게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시간은 그거를 저하고 조금 정리를 하실 거고, 1시간 정도의 강의로 수학을 배운다라는 거는 말은 안 되죠. 그래서 시험용 버전으로 알뜰하게 딱 필요한 것만 컨택해가지고 아주 얇게 정리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뭐 그런 사설이 거기 쭉 쓰여져 있고요. 자, 그럼 이제 물리 조금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럴 건데, 물리가 왜 싫으냐라고 하면 이제 가장 많이 하는 표현이 공식이 싫습니다, 수식이 싫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공식이라는 말 자체를 싫어하기도 하고, 저하고 이제 단어 정의를 정리한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물리에 나오는 물리 단어들을 우리가 물리량이라고 표현을 해요. 물리책에 등장하는 물리와 관계된 용어들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 물리량에 대한 정의를 여기 좀 아주 짧고 오해 없이 정의하고 싶어서 식으로 정의를 많이 해요.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공식, 식, 수식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의 케이스에서는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의를 결과적으로 물어보는 거고, 그 식적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으니까 뭐 어떨 때는 계산을 수반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가닥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식의 종류는 무궁무진하게 많은데, 엄청 긴 거부터 엄청 짧은 것까지 엄청나게 많은데, 조금 무식하게 하면은 대부분의 물리 정의에 해당하는 식들은 나누기이거나 곱하기인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때가 진짜 단순 나누기일 수도 있고 진짜 단순 곱하기일 수도 있는데, 이게 또 많은 케이스에서는 변화율이라는 것에 해당을 하고요. 나누기 같은 경우는. 그 다음 곱하기 같은 경우는 면적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오해는 하지 마시고, 단순 나누기, 단순 곱하기로 표현되는 그런 아이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서 변화율 또는 면적의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변화율이라는 거는 자, x가 뭔지 모르겠고 y가 뭔지 모르겠는데, x하고 y가 어떤 관계가 있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변한다. 그럼 x가 뭐 있는 그대로 보자면 증가할 때 y도 증가하죠. 근데 이쪽 후반부로 갈수록 x 증가분에 대해서 y가 좀 많이 증가하죠. 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어떤 물리량이 x라는 물리량, 물리 단어가 있는데, 얘가 x가 변할 때 y가 변하는 정도로 정의가 되면 그걸 변화율이라고 하죠. 그럼 변화율이라는 뜻으로부터 얘는 종류가 당연히 두 가지가 나오게 돼요. 자, 그리고 요 이제 세모기호 쓴 거는 델타라고 읽죠. 요거는 변화량을 의미를 합니다. 가장 단순한 뜻은 나중값 빼기 처음값. 뭐 이런 것까지 설명하십니까?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요게 우리 완전 생기초 들어가는 거라서 될 수 있으면은 전부 다 기호에 대한 것도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델타라는 기호는 약간 널찍한 구간의 변화값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고등학교 때 극한으로 들어가게 되면 엄청 좁은 구간의 변화를 얘기할 수도 있죠. 그때는 D라는 기호를 보통 쓰죠. 그러니까 델타 X 하면은 X의 조금 널찍한 구간에 대한 변화값, DX라고 하면 X의 매우 좁은 구간에 대한 변화값.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그냥 어차피 수학으로 정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프로 보시는 게 이해도가 훨씬 빨라요. 식으로 자꾸 집착을 하지 마시고. 그러면 평균 변화율이라는 거는 만약에 이만큼의 구간을 설정을 했다. 그럼 x는 요만큼 변했을 거고 그때 y는 요만큼 변했겠죠. 그럼 x가 변할 때 y가 변하는 정도를 변화율이라고 할 거고 따라서 요거 이제 중학교 때 했던 수학이니까 그러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후로는 평균 변화율, 그런 그래프처럼 떠올리는 게 편하기 때문에 평균 기울기라고 하겠습니다. 평균 변화율의 의미는 그래프를 떠올렸을 때 평균 기울기에 해당이 되죠. 자, 그 다음 나는 극한 개념으로 들어가서 매우 좁은 구간에 대해서 순간적인 변화율, 순간적인 기울기를 알고 싶다. 예를 들어서 요 x값에 대해서 이 그래프, y 그래프의 순간적인 변화율은 접하는 선의 기울기가 되겠죠. 그럼 얘가 순간 변화율, 순간 기울기의 뜻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시겠죠. 그래서 변화율이 정의인 아이들은 이제 초반에 등장하는 게 속도, 속력, 가속도 또 뭐 있을라나? 1. 1은 안 되겠구나. 일률. 뭐 이 정도가 초반에 등장을 할 건데 그럼 변화율이 정의인 아이들은 당연히 시험 문제에서 평균 변화율을 물어볼 수도 있고 순간 변화율을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종류가 두 가지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때 순간 변화율을 계산하는 방법이 미분이죠. 그래서 얄팍하게 미분을 조금은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럼 시험 문제에서도 미적분을 실제로 해야 됩니까? 웬만하면 안 하는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문제풀이 할 때도 꼭 필요하지 않으면은 미적분을 사용하지 않고서 정리를 하는 거를 선호하는 편인데 저도 근데 시험 문제에서 대놓고 미분 적분을 해라 라고 출제를 하기도 해요. 한 문제 정도? 안 나올 수도 있고 한 문제 정도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연산은 하실 줄은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 곱하기의 꼴. 곱하기의 꼴은 면적. 자, 그래서 x가 뭔지 모르겠고 y가 뭔지 모르겠는데 얘네들이 어떤 관계가 있고 그래서 x가 변할 때 y가 이런 식으로 변하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고 그래서 어떤 물리량 라지 y라는 게 정확하게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y와 x의 곱에 대해 가지고 정의가 됐다 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 이제 곱하기라는 거 사실 이제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 등등은 다 도형에서 등장을 한 건데 제가 수학 강사 아니까 그런 설명을 이제 빼고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가로 곱하기 세로의 의미가 되겠죠. 가로 곱하기 세로. 그래서 직사각형의 넓이를 의미를 합니다. 그럼 이런 물리량, 곱하기의 꼴을 가지고 있는 물리량은 면적을 구해라 라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직선이거나 아니면 y값이 일정하거나 그러면은 면적 구하기가 매우 편한데 곡선 형태가 되면은 요때는 약간 극한 개념으로 아마 요거 이제 예전 수학 시간에 하셨었겠죠. 이 구간을 매우 미세하게 세분을 하게 되면 미소 구간을 설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거의 하나하나가 직사각형 모양이 되니까 그림은 이제 교재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요 구간에서 요 구간까지의 면적에 해당하는 i는 이 사각형들의 면적의
합에 해당이 된다. 그거를 쭉 정리하면은 적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면적 어디 갔니? 요거를 구해라 라는 건 적분을 해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미적분 관계는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동글이라는 어떤 함수를 미분을 해가지고 세모라는 어떤 다른 함수를 얻었다. 그러면 이제 역으로 하는 거는 적분이 되죠. 그러면 얘를 적분을 해주게 되면 동그리가 나오는 관계가 있죠. 이건 이제 기초적인 사항이니까 아 그렇구나 정도를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는 혹시 무시하는 건 아니고 혹시 까드신 게 조금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약간 기억을 떠올리자라는 의미에서 조금의 미적분 썰을 조금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실전에서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미적분 뭐 편미분 근데 전공물리나 이런 걸로 들어가면 복잡한 수학을 하셔야 돼요. 근데 변리사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한 미적분은 그 정도의 고차원적인 수학은 전혀 요구하지 않고요. 간단한 미적분 정도를 하실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거기 있는 거 표가 이제 보기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것 같으니까 정리를 조금 해드리면은 다항함수 이제 미적분. 그래서 x의 n승으로 표시되는 어떤 i가 있었다. 그럼 얘를 미분을 한다. 그럼 요거 내려가고 x의 n-1승 이렇게 되죠. 근데 x의 n승을 적분을 한다. 그러면은 요거 이제 거꾸로 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요거 앞에 n 플러스 1분의 1이 붙고 그럼 x에 n 플러스 1. 그럼 얘를 거꾸로 미분해버리면 x의 n승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요거 옛날에 했던 거 요 정도 하실 수 있으면 일단 되고요. 그래서 한 7, 80%는 요 정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아이들 중에서는 사인과 코사인 함수도 좀 등장을 해요. 사인과 코사인 함수. 그래서 사인 뭐 예를 들어서 AX다. 얘를 미분을 한다. 그럼 사인은 미분하면 코사인으로 바뀌고요. 너무 뒤에다 썼다. AX는 그대로 남아있고 요 X가 변수에 해당되기 때문에 요 앞에 있는 A라는 상수가 앞쪽으로 이제 하나 빠져주는 요런 꼴이 되죠. 그 다음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미분을 하게 되면은 사인이 되고요. AX 그대로 남아있고 역시 똑같이 A 상수 하나 앞으로 빼시고 그리고 이제 코사인 미분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부호로 바뀌게 되죠. 왜 그런지까지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생략을 할게요. 자, 그리고 다행히 코사인 사인은 적분하는 거는 시험 문제랑 관계가 없으실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표를 정리하다 보니까 미적분 관계에서 다 표현을 해드린 것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하나만 딱 추가를 하시면 그래도 그 표상에서는 그 lnx 로그 함수 거기서 이제 적분해가지고 오른쪽으로 연결되는 거 있죠. 거기는 안 보셔도 돼요. 그건 안 나올 거니까. 그래서 뭐만 하실 줄 알면 되냐면 여기에 이제 연장인데 원래는 수학 시간은 아니니까 x분의 1 또는 뭐 x분의 a 등에 대한 거를 적분을 하시면 얘가 lnx라는 함수로 바뀌죠. 다행히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서 만나게 될 미적분은 이게 답니다. 이 정도 기억하는 거는 할만하죠. 그래서 요만큼은 정리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나 가지고 계시는 교재 문제들에서 미적분을 시키면 연습해가지고 약간 더 추가되거나 필요한 게 있을 수도 있을 거니까 그렇게 이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연습은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아 프린트가 없었구나.
자, 예제를 같이 한번 볼게요, 같이. 자, 첫 번째 1번 보시면 y는 2x제곱 플러스 1일 때 자, x는 2라는 요 지점에서 얘네를 각각 구해보십시오 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dy dx라고 했으니까 매우 짧은 구간에 대한 변화율이라 미분화라는 뜻이죠. 그래서 dy dx가 미분이다. 미분화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얘는 아마 dy dx를 한 번, 두 번 곱했을 겁니다. dy dx를 한 번 더 미분해라 라는 뜻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미분하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요 꼬라지는 여기 있는 꼬라지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은 보통 미분할 때는 플라인 표시를 많이 합니다. 수학 선생님이면 이렇게 표시하면 이제 혼나는데, 옛날 생각해 보시면 요것도 이제 나누기 아니다, 기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그냥 편하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분하면은 요거 내려가고 여기 n-1 될 거니까, 그죠? 그러면 4x가 되겠죠. 그 다음 얘를 한 번 더 미분한 게 요 표시예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미분하면 4가 되겠죠. 1 내려가고 1-1 돼버릴 거니까, 그죠? 그러면은 각각 x는 2일 때 y 프라임, x는 2일 때 y2 프라임 얼마니? 해서 물어봤으니까 8과 4라고 대답을 하시면 되겠죠. 자, 요게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쩌고 저쩌고 y가 있고 x는 0에서 x는 2까지. 자, 거기 이제 한글 대신에 일단은 조금 익숙해지자라는 의미에서 기호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자, 질문을 이제 요거를 드렸죠. 그러면은 뜻을 살펴보니까, 어이구야. 표현을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제가 그러면은 살짝 넓은 구간에 대한 변화율이니까 뭐 이름을 붙이자면 평균 변화율에 해당이 되겠죠. 우리 앞에서 정리했던 것 중에서는. 자, 그러면 이건 미분화라는 뜻이 아니죠. 변화율이라고 항상 미분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평균값을 물어봤으면은 두 지점 좌표에 대해서 그냥 기울기를 구하면 되기 때문에 얘 같이 나오면, 물론 이제 물리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표현으로 잘 등장은 안 하겠지만, 그냥 이거 미분해야 되는 거야 해서 무조건 그냥 습관적으로 미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2번 예제를 달아드린 거예요. 그러면 얘는 미분하라는 뜻은 아닐 것이고, 그죠? 그러면 델타 x에 해당하는 x 변화값에 해당하는 건 x는 지금 이만큼 변했죠. 이만큼 변했고, 그 y는 x가 2일 때 12, 왜 더하기가 안 되지? 제가 자칙연산을 되게 못해요. 그래서 저는 아마 시험 보면 망할 거예요. 왜냐면 난 항상 풀 때마다 답이 안 나와요. 계산 문제가 있으면. 곱하기 나누기 막 미쳐버릴 것 같고, 옛날 어릴 적 얘기긴 한데, 진짜 외우는 게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도 외우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구구단을 안 외웠어요, 제가. 그래서 나 안 해봤더니 막 학교 가니까 때려가지고, 반만 외웠어, 반만. 저한테는 만약에 지나가다가 2, 7 이러면 14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그럼 7, 2 이러면 머뭇해요. 거꾸로를 한번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아무도 안 해주네. 얼마죠? 이는요? 17? 17. x는 2일 때 y값 17이고, 그 다음에 x는 0일 때, 이건 계산할 수 있어요. 1이죠.
그러니까 y의 변화값은 16이 돼야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따져봐라 라는 건데, 이게 15죠? 누가 17이라고 그랬어? 제가 잘못 들은 걸로? 답이 틀렸나 해가지고. 그러면은 요게 14니까, 그러면 이 평균 변화율은 7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죠? 문제가 대단한 건 아니고, 아까 약간 기억했으면 좋겠다 싶은 거는, 미분이었어. 그래서 무조건 미분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평균 값을 물어본 건지, 순간 값을 물어본 건지, 그런 구별을 나중에 조금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언제는 평균 값이고, 언제는 순간 값이냐. 일부러 글씨를 크게 더 쓰려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좁네. 시험 문제에서는 순간 땡땡이, 평균 땡땡이 이렇게 대놓고 딱 질문해 줄 때도 있고, 아니면 그거 없이 우리가 문구를 잘 읽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x는 0에서 x는 뭐 1까지 풀로 다 쓸까? 만약에 이제 뭐 x가 시간이었으면은 0초에서 1초 동안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면, 방금 들은 게 있으니까 이거 좀 순간적인 어떤 변화를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뭐 y의 변화 이렇게 물어봤다. 그럼 얘는 평균 변화율을 물어본 거죠. 근데 만약에 질문이 x는 1일 때, x는 1에서 땡땡이는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x는 1이라는 순간을 물어본 거죠. 그러면 이 질문은 순간 변화율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평균 순간 표현을 주면 다행인데, 그게 이제 내가 판단해야 될 때도 있으니까 이렇게 살포시 좀 나눠 가시면서 가셔야 되겠다, 이런 의미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3번을 보시면은, 우이차. 헷갈리네, 여기다 3번이랑. 자, fx라는, 이런 이제 함수라고 하죠. x에 대한 함수가 2x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자, 그 다음에 x는 0이라는 요 순간에, 자, 요게 이제 적분했다라는 뜻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fx를 x에 대해서 적분한 i, 요 값이 2였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 자리가 2x를 x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요거 n 플러스 1분의 2 할 거니까, 그럼 여기가 1이 될 거고, 그럼 여기가 x 제곱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게 구간이 없을 때는, 자, 이걸 이제 거꾸로 미분을 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여기는 2x가 될 거고, 이건 x의 0승이 그때 곱해져 있는 거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얘를 미분하면 이제 0이 되죠. 그래서 뭐 이거 예전에 뭐 수학 시간에 이건 부정적분이야, 어떤 건 정적분이야, 구간이 있어 없어에 따라 나눠져,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본 기억이 날 건데, 그래서 이런 거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특히 이제 속도나 가속도, 변이에 대한 것들을 문제를 풀 때는 이런 관계를 우리 시험 문제 이제 글씨로 표현을 하겠죠. 한글로 표현하는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를 준 거냐면 이 C에 들어가야 되는 자리가 2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x가 0일 때 fx 적분해 준 값이 2야 라고 쓰여져 있으니까, 그럼 x가 0일 때 전체 값이 2가 돼야 되니까 C에 해당하는 값은 2가 돼야 돼 라는 뜻이 되겠죠.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질문은 x는 0에서 x는 3까지 자 fx 적분한 i하고 x축에 의한 면적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그럼 fx를 적분한 i는 여기 있으니까 그냥 갖다가 씁시다. 그래서 0에서 2까지 적분해라 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러면 fx를 적분한 게 x제곱 플러스 2에 해당이 될 거니까 그죠? 얘와 x축 사이의 면적을 구해라 라는 뜻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자, 그러면 적분 한 번만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정적분이란 게 나고 구간이 정해져 있고, 그러면 이때 이제 특징은 뒤에 상수는 필요가 없다. 왜냐면은 나중값에서 처음값을 빼버릴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뭐 A에서 B까지 어떤 아이를 적분을 할 거다. 라는 이제 수학적인 의미는 그럼 일단 A까지 적분한 거는 A까지의 면적이니까 요만큼 면적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B까지, 구간 B까지 적분한 거는 이만큼의 면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거는 B까지 적분한 거에서 A까지 적분한 거를 빼라 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결국엔 A, B 구간의 면적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 끄트머리가 어떤 상수꼴로 적분을 하면 나와야 되는데 나중값에서 처음값을 빼버리면 C라는 건 지워지기 때문에 구간을 설정하면은 그걸 표현을 안 해도 된다는 특징이 있죠. 여기랑 조금 다르게. 자, 그러면 요거 내려가면서 플러스 1 시킬 거니까 3분의 1 x의 3승 그 다음에 2x 이렇게 될 겁니다. 0에서 2까지. 그죠? 자, 그래서 대입하셔서 2 넣어가지고 대입하셔서 0이랑 빼버리면은 그냥 답이 돼버리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답이 이상한데? 내 비밀을 또 들켰다. 제가 노안이 와가지고 원래는 이걸 보려면 이걸 벗어야 되는데 이걸 벗으면 여러분이 안 보여요. 그 이제 노안이라는 거거든요. 가까운 거는 안경을 벗고 있으면 나 말이 헷갈리네. 안 보이고. 먼 거는 안경을 써야지 보이고. 글씨를 잘 못 읽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3 는 거에서 0 는 거를 빼시면 됩니다. 자, 거기까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4번. 자, y는 2 코사인 2x. 혹시 틀리면 얘기 좀 해주세요. 자, 질문은 x는 4분의 파이에서 dy dx 값. 자, x가 4분의 파이에 해당이 될 때 dy dx를 물어봤기 때문에 미분해라. 즉 미분한 곳에 x는 4분의 파이를 대입한 값을 구해라.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코사인 미분하는 거니까 자, 미분하게 되면은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붙는다 라고 말씀드렸고, 앞에 2는 살아있고 여기에 상수 2가 앞으로 하나 나와주시고 그럼 4가 되겠죠. 사인 2x가 돼야 되겠고, 그럼 4분의 파이 대입하시게 되면은 여기가 2분의 파이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상 이제 90도에 해당이 되니까 사인 값이 1이 나오고 전체 값은 따라서 마이너스 4 이렇게. 요거는 너무 건너뛰지 마시고 좀 많이 까먹으셨을 거예요. 어차피 대학 와가지고 계산기 많이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관련 전공이 아니신 분들은 요 정도의 간단한 요 미적분도 이렇게 버벅될 수 있거든요. 근데 요게 좀 잘 나오고 많이 보게 될 아이들 추려놓은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물리적인 표현으로 바뀌어서 나오겠지만 그걸 딱 추려놓은 4가지 형태 대표적인 거 정리해 드린 거니까 요 정도는 충분히 좀 연습을 해가지고
안 된다가 아니라 그게 버벅될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자기 걸로 조금 소화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4번에는 삼각함수를 원래 삼각함수 엄청 어려운데, 저는 어려웠었는데, 어렸을 때. 그 어려운 삼각함수까지는 필요 없고, 물리에서는 이제 삼각함수를 써먹어야 될 때가 있어요. 써먹어야 될 때가. 주로 언제 많이 써먹냐면은, 어떤 물리량이 주기성이 있고, 즉, 주기적으로 반복이 된다는 뜻이겠죠. 주기성이 있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구나라는 의미를 담고 있겠죠. 한글적으로는. 그리고 걔 존재 형태가 연속적으로 존재를 하고 있으면 그러면은 삼각함수로 표현하는 거를 좋아해요. 사실은 그걸 빼고는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뭐 뒤쪽에 있을 건데 그 다음 쪽쯤에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먼저 땡겨서 얘기를 하면 기본적으로는 사인으로만 표현을 합니다. 어차피 이제 2분의 파이씩 땡기거나 밀거나 하면 코사인이 또 사인으로 바뀌고 사인이 또 코사인으로 바뀌고 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하냐, 주기성이 있고 계속 연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아이를 물리에서 나오는 단어로 바꾸면 이걸 진동이라고 하죠. 진동한다가 계속 연속적으로 이 진동하는 걸 반복을 하고 있고 주기성이 있죠. 그죠? 뭐 1초에 한 번 왔다 갔다 하니 2초에 한 번 왔다 갔다 하니 하는 주기성이 있죠. 이런 걸 진동이라고 하겠죠. 그럼 진동을 표현할 때는 이런 표현을 좋아라 해요. 그리고 이 진동이 공간으로 전파되면은 그걸 파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어디 등장을 하냐? 역학에서는 그냥 진동 자체를 배우죠. 단진동이라는 걸 배우게 되실 거예요. 단진동 자체가 사실 진동을 의미를 하는 거고, 그리고 전자기학에서 전기 회로에서 전류가 주기적으로 세졌다 약해졌다 하면서 방향도 자꾸 변하고 이런 주기성이 있는 전류가 흐르면 그걸 교류가 흐른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진동이 본질인 시험용 아이들이 파동, 단진동, 교류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책 보시면 알겠지만 이 세 개를 표현하는 기본 방정식이 이거예요. 뜻을 표현할 때 이걸 쓴다란 얘기죠. 그러면 단어 정리 좀 하고 가셔야 되니까 물리책에서는 수학책에서도 아마 그랬을 건데 y를 y에 해당하는 이 자리를 뭐라고 하냐면 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y라는 i는 자 사인이라는 값은 어차피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까지의 값만 같기 때문에 그래서 y가 가질 수 있는 최대치의 값이 요 라지 a로 표현이 되어 있죠. 이걸 이제 진폭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제가 진동이라는 표현을 드렸으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정의를 가르쳐 드리면 변이라는 거는 진동을 하면 반드시 진동의 중심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가운데가 진동 중심이겠죠. 진동하는 전체 폭의 중심을 진동 중심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진동 중심에 대한 위치를 변이라고 해요. 진동하고 있으면 이제 이 진동 중심에 대한 위치는 계속 변하겠죠. 계속 물체가 왔다 갔다 할 것이니까. 그러면 얘가 가질 수 있는 절대값의 최대치가 요하이니까. 그래서 진폭을 변이의 최대값이라고 정의를 하시고. 그리고 이 뜻은 여기 세 군데에서 절대 바뀌지 않아요. 다 똑같은 뜻이에요. 왜냐하면 똑같은 본질이니까. 다 진동을 표현을 한 거니까. 그리고
x에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을 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것도 너무 오래돼서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수학에서도 위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걸로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럼 이제 쉬운 말로는 뭐냐? 한글로 좀 바꿔서 표현하면 위상이라는 건 진동하는 모습. 그러니까 손으로 표현을 하자면 요 지점과 요 지점이 진동을 할 건데 이렇게 진동을 하면 위상이 같다라고 그래요. 이렇게 진동하면 매 순간 반대로 진동하죠. 그럼 위상이 반대라고 해요. 그럼 요 정도의 기본계에다 나중에 별거 아닌 거, 그 위상의 차이가 요만큼 났을 때 어떻게 보면 될까? 뭐 그 정도를 조금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 일단은 오늘은 조금 쉬운 말로. 자, 그래서 자주 보게 되는 아이다. 요거 파동 표현할 때, 단진동 표현할 때, 교류 표현할 때.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어쩌면 가장 좋아하게 될 파트가 현대물리 파트인데 거기 양자역학이라는 그 부분의 정리가 사실 또 적어요. 파동적으로 정리를 하는 거를 양자역학 쪽 파트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메인 기본은 또 요 아이로 등장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주 얄팍하게는 삼각함수를 조금은 알고 계시면 되는데 뭐 요 정도 일단 알고 계시면 충분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얘네들이 어디에서 등장을 한 거냐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학교 다닌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중학교 때 배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삼각함수는 이제 삼각비에서 출발을 했었고 저도 너무 오래돼서 다 까먹은 것 같은데 삼각비라는 게 이제 원을 얘기를 해야지만 완벽하게 서술이 되는 걸로 들었던 것 같아요. 어렴풋이. 그래서 거기 보시면 원이 하나가 있고 자, 이런 걸 이제 각도라고 하죠. 각도. 그럼 각도 세타를 표현할 때는 표현하는 방법이 30도, 40도, 50도 하는 도로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라디안이라는 걸로 표현을 할 수도 있죠. 요거는 조금 필요하니까 요 정도는 혹시 모르셨더라도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라디안 각도라는 거를 이제 호도각이라고 하는데 얘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요 원의 반지름을 아래라고 두고 요거를 이제 원 요 부채꼴이니까 요 호라고 하죠. 이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하면 호도각에 해당하는 세타의 정의는 거기 있는 대로 R분의 L로 정의를 합니다. 같은 R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L이 길면은 각도가 크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수학 또는 물리에서는 이 호도각을 왜 좋아하냐면 그럼 R도 길이고 L도 길이잖아요. 길이의 단위 이제 미터, 뭐 센티미터 이런 걸 쓸 건데 그럼 같은 차원으로 나누기를 해버리면 단위가 지워져요. 그럼 길이분의 길이를 때리면 그냥 수예요. 수학은 수에 대한 학문이니까 수로 표현해야 삼각함 수라는 걸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 많이 봤던 도라는 단위보다 라디안이라는, 사실 이제 라디안은 단위는 아닙니다. 그냥 표현의 방법인 것 뿐이고 길이의 비로 바꿔서 자꾸 표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 정도. 그래서 얘가 이제 대표적으로 몇 파이, 아유 허리 부러지겠다. 파이가 들어가면은 라디안이다, 호도각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혹시 까먹었을까봐 거기다 이제 직각삼각형 만들어 드렸고, 사인 세타 요 길이분의 요 길이, 코사인 세타 요 길이분의 요 길이. 저는 너무 오래된 사람이라 그런가 저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르쳐 주긴 했거든요. 뭐 사인은 이거야, 코사인은 이거야, 탄젠트는 이거야,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중학생이면 다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까먹었을 만한 게 있을 거예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 에이, 그거 안 까먹었는데요? 여기서 까먹는다는 필요한데 시험장에서 떠오르지 않으면 까먹는 겁니다. 걔도 파동 뭐 그쪽 문제 풀 때 가끔씩 필요할 때가 있어요. 아, 맞아, 이거 있었어 라는 것도 한번 봐주시고.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의 관계를 보니까 탄젠트 관계도 나오죠. 코사인 분의 사인 하면은 그 값이 나오네 해서 코사인 분의 사인이 탄젠트야 라는 것도 다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삼각함수도 마스터까지는 아니고 이런 게 있었지 라는 걸 저랑 같이 조금 복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가 보시면 벡터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조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얘는 좀 더 상세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물리 책에 등장하는 물리와 관계된 단어들을 물리량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물리량은 종류가 크게 벡터인 i가 있고 스칼라인 i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벡터량, 스칼라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러면 얘는 뜻이 뭐냐? 어떤 물리량이 크기와 방향이라는 요소를 둘 다 가지고 있으면, 즉 특히 방향성이 있으면 우리가 벡터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어떤 물리량이 방향성 없이 크기만 가지고 있으면 그때는 스칼라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내가 질문받은 물리량이 종류가 벡터야. 그러면 문제 푸실 때 당연히 벡터에 대한 연산을 하셔야죠. 그죠? 방향을 고려하면서 더하기를 하던가 곱하기를 하던가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거를 신경을 쓰신 게 일단 결론에 해당이 됩니다. 그 역학 한정으로는 이건 적으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뭐 지금 적는 건 도움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교재 나중에 쫙 읽으시면서 어느 파트 공부하실 때 거기에 주요한 물리량들 단어들이 등장을 할 때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되는 게 요 새끼가 벡터인가 스칼라인가, 그거부터 일단 머리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러 번 봤으니까 다 표현을 할 수 있는 것 뿐이고, 역학 한정으로 얘기를 하면 일단 변이, 속도, 가속도, 힘, 운동량, 충격량, 만약 강체역학까지 포함을 한다? 뭐 토크, 각가속도, 각운동량, 뭐 기타 등등등. 저하고 이제 기초역학에서 다루게 되는 파트가 한 요 정도까지를 다루게 될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재의 역학 쪽에 나와 있는 작은 단원들의 이름이 벡터인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면 항상 벡터의 연산을 하셔야 되겠죠. 항상. 그죠? 그럼 상대적으로 이제 스칼라 이제 뭐가 있냐? 여기 이제 대응되는 게 이동 거리라는 게 있고, 속도에 대응되는 게 속력이라는 게 있고, 뭐 길이, 시간, 질량,
대부분 이제 방향을 붙였을 때 어색해지는 아이들. 이런 게 이제 대부분이 스칼라고, 요거는 적어줬으면 좋겠어. 1과 에너지가 스칼라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 왜냐면 1과 에너지 할 때 방향성을 가지고 이게 1이 플러스 1이 되는지 마이너스 1이 되는지 이런 판단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그 방향성이라는 거를 해석할 때 써먹기 때문에 오해를 많이 하십니다. 벡터인 걸로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1과 에너지는 스칼라에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자세한 설명은 거기에서 할 거니까 1과 에너지는 스칼라에 있다 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엄청 많은 아이들이 이제 벡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벡터 연산을 하기 위한 기본 단계를 조금 진입을 합시다. 그럼 일단 벡터를 표현을 어떻게 할까? 벡터는 크기가 있고 방향이 있으니까 화살표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걸 좋아하죠. 그래서 요만큼의 길이에 해당하는 걸 크기로 표현을 하고 화살표가 가리키고 있는 방향을 벡터의 방향으로 표현을 하죠. 따라서 다른 요소를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는 벡터가 아니면 크기와 방향이 같으면 동일한 벡터죠. 당연히 두 가지 요소만 가지고 있다면. 물론 이제 벡터의 종류에 따라서 추가적인 요소를 더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걸 빼면 온전히 이 두 개로만 구성이 되어 있으면 크기와 방향이 같으면 동일한 벡터입니다. 즉 얘가 A라는 벡터였으면 요거 그대로 평행이동 시켜가지고 여기다가 그렸어. 그럼 얘도 A 벡터죠. 다른 데 그려져 있어도 크기와 방향이 일치하면 동일한 벡터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벡터를 표현할 줄 알았으면은 이제부터 연산, 벡터를 합성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이때는 이름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A 벡터와 B 벡터가 이런 식으로 있었다. 근데 A와 B를 더해라 라는 게 합성해라 라는 뜻이에요. 합성해라가 더해라는 뜻입니다. 그럼 요거는 예를 들어 요 값이 뭐 1이고 요게 2였으면은 더하기해서 3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벡터이기 때문에 벡터를 합성하는 방법은 평행사변형법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는데 그 의미 없고, 자, 얘하고 나란하게 쭉 선 하나 그려주시고 A하고 나란하게 선 하나 그려주시면 여기서 교차하죠. 그러면 이렇게 연결하면은 요게 A와 B 벡터를 합성한 벡터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여기다 이제 나중에는 가끔씩 연산에 이제 피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아이의 이제 크게 구하는 거 정도만 나중에 이제 하나 정도 추가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의 토탈 제곱이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더하기 2ab 코사인 세타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건 나중에 기본 강의 때 정리해 주시면 되고, 일단 합성하는 방법만 해서 두 개 나란한 거 연결해 주면은 합성하는 값이다. 오래되셔서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힘 합성하는 게 그냥 이거죠. 그죠? 야, 일로 땡겼어. 그럼 어느 쪽으로 이동해야 돼? 아마 이쪽으로 이동하겠지 하고서 연산하는 방법. 그러니까 두 힘을 합성하는 방법. 자, 그 다음 더하기를 할 줄 알면 빼기도 할 줄 알아야죠. 그리고 얘는 이렇게 써도 똑같은 거죠.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돼버리니까. 그죠? 그러면 플러스가 합성하세요 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럼 얘는 뭐냐? A와 마이너스 B 벡터를 합성하세요 라는 뜻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직선상에서는 물리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로 방향 표시하는 거를 종종 합니다. 당연히 플러스면은 같은 방향, 마이너스면
반대 방향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B 벡터라는 건 뭐냐? B랑 같은데 방향만 반대인 아이야 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A랑 마이너스 B를 합성해줘 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합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아이가 A 마이너스 B 벡터에 해당하는 아이가 될 겁니다. 이 정도? 갑자기 더운데. 자, 이거 뭐 나중에 얘기할 건데 플러스 마이너스로 방향 표시할 거니까 요거는 방향이 같지 않으면 막 마이너스 붙이고 이러는 경향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벡터가 3개가 있어요. 얘하고 얘는 마이너스 관계에 있지만 이 아이는 그냥 90도 차이 나는 거죠. 2분의 파이 차이 나는 거죠. 이건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아닌 차이인 거죠. 그죠? 이런 거에도 방향 같지 않으니까 마이너스 막 붙이고 이런 거 안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방향이 있는 물리량이니까 가급적이면은 그림이 없다 싶으면 그림을 그려서 공간적으로 보시는 게 연산하실 때, 그러니까 너무 식을 막 집착해서 연산하시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미스도 안 하실 것 같은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저랑 이제 나중에 뭐 운동 방정식도 표현하고 이런 거 하실 건데, 방향성에 대한 거는 문제풀이용으로 말씀을 드리면 웬만하면은 그림에서 많이 판단을 하고 우리가 문제풀이로 들어가게. 얘는 같은 방향인데 요건 반대 방향인데 요건 방향성이 애매한데 뭐 이런 거를 다 그림에서 보고, 그리고 이제 계산하거나 연산하거나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식을 너무 집착하시면은 그게 해로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좀 많이 배제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제 간단하게 접근할까? 이런 걸 이제 저하고 많이 다루시게 되겠죠. 자, 그러면 급 더워지고 있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가 2교시 진행하겠습니다.